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나는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학대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왜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적응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실체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5가지 깊은 상처. 첫 번째, 만성 불안 장애입니다. 늘 가슴이 조이고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 불안입니다.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아봐도, 처방받은 약을 먹어봐도 몸과 마음의 팽팽한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마치 고장난 세탁기처럼 같은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맴돌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24시간 내내 맹수와 한우리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와 애정의 통제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스위치를 켭니다. 바로 투쟁 도피경직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생존 스위치가 너무 오랫동안 켜져 있었고 이제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식과 소화가 기본 상태여야 할 우리 몸이 전투태세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생존에 쏟아붓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근육을 분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뇌를 끊임없이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듯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과 초조함에 불타는 듯한 모순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하려 했던 몸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불안을 되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8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드디어 이제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부의 시스템은 재조정되고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박적 성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강박장애라기보다는 학대 이후에 나타나는 특정한 강박적 행동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미 깨끗한데도 몇 시간이고 청소에 매달리는 행동입니다. 바닥을 닦고 또 닦고 설거지한 그릇을 몇 번이고 다시 헹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잠시나마 안도감을 줍니다. 통제 불가능했던 과거의 상황과 달리 청소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엉망이 된 내 삶 속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되찾는 행위인 셈입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털어놓는 트라우마 덤핑 역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경험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며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며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강박적 행동이나 끝없는 하소연만으로는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른 상황에서 계속 재현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을 넘어 몸에 각인된 트라우마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체 기반 심리치료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춘 요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몸에 갇힌 고통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신증과 편집증입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에 있는 증상으로 학대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공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뇌의 기능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학대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경험하거나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환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각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신증입니다. 그리고 정신증에는 거의 항상 편집증이 동반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신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당했으니 다른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섬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자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거나 눈동자가 텅 빈 검은 구멍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정신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직관적으로 목격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느낀 진실한 경험을 스스로 미쳤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정신증은 주로 관계가 끝난 후에 나타나며 생생한 플래시백처럼 반복됩니다. 이러한 환각이 심각하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편집증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신당했으니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배신의 상처를 깊이 다루고 다른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건강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리 장애입니다.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고 마치 유체이탈을 한 것처럼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해리입니다. 때로는 감정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려고 해도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는 먹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걸까요?
이것은 마음의 비상 탈출 장치입니다. 학대의 고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과 의식의 일부를 차단해버립니다. 감정적 경험의 인지 회로를 끊어서라도 그 압도적인 고통에 휩쓸려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해리 역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기보다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놀라운 마법이자 되돌려야 할 변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살아남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내 몸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목이 마를 때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는 아랫배에 어떤 압력으로 느껴지지? 이처럼 단순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내 몸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몸 밖으로 탈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애라고 부르기보다 반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증상과 변화를 아우르는 거대한 우산과도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진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단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력 문제,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감정적 플래시백, 끝없는 반추, 타인에 대한 불신, 깊은 도덕적 상처, 만성적인 자기의심, 신체적 건강 문제와 극심한 피로감. 인터넷에서 CPTSD의 진단 기준을 검색해보면 마치 당신의 삶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듯한 목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PTSD에서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여정입니다. 마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자아, 혹은 산산조각난 인격을 다시 창조하는 일은 상상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고통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 고통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당신을 지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숭고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치유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고되고 길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험을 믿어주며 당신의 회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나긴 여정의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나는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학대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왜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적응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실체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5가지 깊은 상처. 첫 번째, 만성 불안 장애입니다. 늘 가슴이 조이고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 불안입니다.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아봐도 처방받은 약을 먹어봐도 몸과 마음의 팽팽한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마치 고장난 세탁기처럼 같은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맴돌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24시간 내내 맹수와 한우리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와 애정의 통제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스위치를 켭니다. 바로 투쟁 도피경직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생존 스위치가 너무 오랫동안 켜져 있었고 이제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식과 소화가 기본 상태여야 할 우리 몸이 전투태세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생존에 쏟아붓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근육을 분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뇌를 끊임없이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듯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과 초조함에 불타는 듯한 모순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하려 했던 몸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불안을 되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8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드디어 이제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부의 시스템은 재조정되고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박적 성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강박장애라기보다는 학대 이후에 나타나는 특정한 강박적 행동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미 깨끗한데도 몇 시간이고 청소에 매달리는 행동입니다. 바닥을 닦고 또 닦고 설거지한 그릇을 몇 번이고 다시 헹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잠시나마 안도감을 줍니다. 통제 불가능했던 과거의 상황과 달리 청소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엉망이 된 내 삶 속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되찾는 행위인 셈입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털어놓는 트라우마 덤핑 역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경험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며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며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강박적 행동이나 끝없는 하소연만으로는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른 상황에서 계속 재현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을 넘어 몸에 각인된 트라우마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체 기반 심리치료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춘 요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몸에 갇힌 고통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신증과 편집증입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에 있는 증상으로 학대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공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뇌의 기능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학대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경험하거나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환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각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신증입니다. 그리고 정신증에는 거의 항상 편집증이 동반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신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당했으니 다른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섬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자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거나 눈동자가 텅 빈 검은 구멍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정신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직관적으로 목격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느낀 진실한 경험을 스스로 미쳤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정신증은 주로 관계가 끝난 후에 나타나며 생생한 플래시백처럼 반복됩니다. 이러한 환각이 심각하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편집증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신당했으니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배신의 상처를 깊이 다루고 다른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건강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리 장애입니다.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고 마치 유체이탈을 한 것처럼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해리입니다. 때로는 감정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려고 해도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는 먹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걸까요? 이것은 마음의 비상탈출 장치입니다. 학대의 고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과 의식의 일부를 차단해버립니다. 감정적 경험의 인지 회로를 끊어서라도 그 압도적인 고통에 휩쓸려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해리 역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기보다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놀라운 마법이자 되돌려야 할 변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살아남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내 몸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목이 마를 때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는 아랫배에 어떤 압력으로 느껴지지? 이처럼 단순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내 몸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몸 밖으로 탈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애라고 부르기보다 반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증상과 변화를 아우르는 거대한 우산과도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진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단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력 문제,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감정적 플래시백, 끝없는 반추, 타인에 대한 불신, 깊은 도덕적 상처, 만성적인 자기의심, 신체적 건강 문제와 극심한 피로감. 인터넷에서 CPTSD의 진단 기준을 검색해보면 마치 당신의 삶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듯한 목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PTSD에서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여정입니다. 마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자아, 혹은 산산조각난 인격을 다시 창조하는 일은 상상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고통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 고통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당신을 지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숭고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치유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고되고 길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험을 믿어주며 당신의 회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나긴 여정의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나는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학대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적응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실체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5가지 깊은 상처. 첫 번째, 만성 불안 장애입니다. 늘 가슴이 조이고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 불안입니다.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아봐도 처방받은 약을 먹어봐도 몸과 마음의 팽팽한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마치 고장난 세탁기처럼 같은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맴돌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24시간 내내 맹수와 한우리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와 애정의 통제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스위치를 켭니다. 바로 투쟁 도피경직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생존 스위치가 너무 오랫동안 켜져 있었고 이제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식과 소화가 기본 상태여야 할 우리 몸이 전투태세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생존에 쏟아붓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근육을 분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뇌를 끊임없이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듯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과 초조함에 불타는 듯한 모순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하려 했던 몸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불안을 되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8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드디어 이제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부의 시스템은 재조정되고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박적 성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강박장애라기보다는 학대 이후에 나타나는 특정한 강박적 행동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미 깨끗한데도 몇 시간이고 청소에 매달리는 행동입니다. 바닥을 닦고 또 닦고 설거지한 그릇을 몇 번이고 다시 헹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잠시나마 안도감을 줍니다. 통제 불가능했던 과거의 상황과 달리 청소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엉망이 된 내 삶 속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되찾는 행위인 셈입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털어놓는 트라우마 덤핑 역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경험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며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며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강박적 행동이나 끝없는 하소연만으로는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른 상황에서 계속 재현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을 넘어 몸에 각인된 트라우마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체 기반 심리치료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춘 요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몸에 갇힌 고통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신증과 편집증입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에 있는 증상으로 학대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공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뇌의 기능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학대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경험하거나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환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각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신증입니다. 그리고 정신증에는 거의 항상 편집증이 동반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신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당했으니 다른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섬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자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거나 눈동자가 텅 빈 검은 구멍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정신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직관적으로 목격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느낀 진실한 경험을 스스로 미쳤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정신증은 주로 관계가 끝난 후에 나타나며 생생한 플래시백처럼 반복됩니다. 이러한 환각이 심각하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편집증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신당했으니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배신의 상처를 깊이 다루고 다른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건강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리 장애입니다.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고 마치 유체이탈을 한 것처럼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해리입니다. 때로는 감정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려고 해도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는 먹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걸까요? 이것은 마음의 비상탈출 장치입니다. 학대의 고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과 의식의 일부를 차단해버립니다. 감정적 경험의 인지회로를 끊어서라도 그 압도적인 고통에 휩쓸려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해리 역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기보다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놀라운 마법이자 되돌려야 할 변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살아남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내 몸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목이 마를 때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는 아랫배에 어떤 압력으로 느껴지지? 이처럼 단순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내 몸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몸 밖으로 탈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애라고 부르기보다 반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증상과 변화를 아우르는 거대한 우산과도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진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단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력 문제,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감정적 플래시백, 끝없는 반추, 타인에 대한 불신, 깊은 도덕적 상처, 만성적인 자기의심, 신체적 건강 문제와 극심한 피로감. 인터넷에서 CPTSD의 진단 기준을 검색해보면 마치 당신의 삶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듯한 목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PTSD에서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여정입니다. 마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자아, 혹은 산산조각난 인격을 다시 창조하는 일은 상상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고통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 고통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당신을 지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숭고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치유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고되고 길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험을 믿어주며 당신의 회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나긴 여정의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나는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학대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왜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적응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실체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5가지 깊은 상처. 첫 번째, 만성 불안 장애입니다. 늘 가슴이 조이고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 불안입니다.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아봐도, 처방받은 약을 먹어봐도 몸과 마음의 팽팽한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마치 고장난 세탁기처럼 같은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맴돌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24시간 내내 맹수와 한우리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와 애정의 통제 등 온갖 방법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스위치를 켭니다. 바로 투쟁 도피경직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생존 스위치가 너무 오랫동안 켜져 있었고 이제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식과 소화가 기본 상태여야 할 우리 몸이 전투태세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생존에 쏟아붓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근육을 분해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뇌를 끊임없이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듯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과 초조함에 불타는 듯한 모순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하려 했던 몸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불안을 되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8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드디어 이제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부의 시스템은 재조정되고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박적 성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강박장애라기보다는 학대 이후에 나타나는 특정한 강박적 행동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이미 깨끗한데도 몇 시간이고 청소에 매달리는 행동입니다. 바닥을 닦고 또 닦고 설거지한 그릇을 몇 번이고 다시 헹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잠시나마 안도감을 줍니다. 통제 불가능했던 과거의 상황과 달리 청소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엉망이 된 내 삶 속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되찾는 행위인 셈입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털어놓는 트라우마 덤핑 역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경험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며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외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며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라고 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강박적 행동이나 끝없는 하소연만으로는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른 상황에서 계속 재현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말로 털어놓는 것을 넘어 몸에 각인된 트라우마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체 기반 심리치료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춘 요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몸에 갇힌 고통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신증과 편집증입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에 있는 증상으로 학대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공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뇌의 기능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학대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경험하거나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환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각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신증입니다. 그리고 정신증에는 거의 항상 편집증이 동반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신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당했으니 다른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섬세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자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거나 눈동자가 텅 빈 검은 구멍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정신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직관적으로 목격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느낀 진실한 경험을 스스로 미쳤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정신증은 주로 관계가 끝난 후에 나타나며 생생한 플래시백처럼 반복됩니다. 이러한 환각이 심각하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편집증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신당했으니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배신의 상처를 깊이 다루고 다른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나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건강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리 장애입니다.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고 마치 유체이탈을 한 것처럼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해리입니다. 때로는 감정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려고 해도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는 먹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걸까요? 이것은 마음의 비상탈출 장치입니다. 학대의 고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과 의식의 일부를 차단해버립니다. 감정적 경험의 인지 회로를 끊어서라도 그 압도적인 고통에 휩쓸려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해리 역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기보다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놀라운 마법이자 되돌려야 할 변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살아남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내 몸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목이 마를 때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는 아랫배에 어떤 압력으로 느껴지지? 이처럼 단순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내 몸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몸 밖으로 탈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애라고 부르기보다 반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증상과 변화를 아우르는 거대한 우산과도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진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후유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단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력 문제,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감정적 플래시백, 끝없는 반추, 타인에 대한 불신, 깊은 도덕적 상처, 만성적인 자기의심, 신체적 건강 문제와 극심한 피로감. 인터넷에서 CPTSD의 진단 기준을 검색해보면 마치 당신의 삶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듯한 목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PTSD에서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여정입니다. 마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자아, 혹은 산산조각난 인격을 다시 창조하는 일은 상상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고통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정신적 고통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당신을 지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숭고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치유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고되고 길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험을 믿어주며 당신의 회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나긴 여정의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나는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연애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학대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왜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적응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실체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5가지 깊은 상처. 첫 번째,
만성 불안 장애입니다. 늘 가슴이 조이고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 불안입니다.